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우리의 코로나19 방역이 지구촌에서 상대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지만 재확산이 커지는 마당에 병실 부족 문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는 현재까지 8천여 개의 병상을 확충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병상만 확충한 건지 중환자 치료 설비까지 포함하면 얼마나 늘어난 건지 또 진료와 간호를 담당할 의료 인력도 함께 늘어나는 것인지 철저히 확인하고 조치하기를 촉구합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디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자녀 입시 비리를 포함해 10여 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판결이라며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괘씸죄를 적용한 느낌이 든다며 항소해 2심 재판부에서 다시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데 이어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시행이 확대됩니다. 강릉시를 포함해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각 지자체들은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연말 연시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부는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먼저 접종하는 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관찰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세계 최초 접종은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신 도입과 관련된 논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핵심 논란이었던 동양대 표창장 위조를 비롯한 입시 비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법원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네, 1심 선고에서 실형, 법정 구속이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정경심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정 교수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용됐고 정 교수 측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 교수가 받아온 혐의는 크게 세 부분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 조작 혐의 등인데요. 이 가운데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들을 재판부가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정 교수 실형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정 교수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재판부의 유죄 판단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재판부는 우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과거 인턴 경력들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단국대와 공주대,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키스트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부산호텔 인턴 등이 모두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인턴 경력 확인서들은 정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상당 부분 공모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 교수가 위조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동양대 PC 사용 내역 등을 보면 정 교수가 문서 스캔이나 캡처 파일 등을 다른 문서에 삽입할 능력이 있었고 총장 직인 파일을 생성해서 표창장 PDF에 붙여서 출력해 위조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1월 달에 입시 증빙 자료로 내면서 서울대, 부산대 의전원 등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입시 비리 범행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입시 시스템을 불신하게 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검찰이 7대 허위 스펙 만들기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재판부가 모두 인정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모펀드 투자 의혹, 또 증거 조작 등 다른 혐의들은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네, 우선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 5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왔는데요. 재판부는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와 차명 거래 혐의는 유죄로 봤습니다. 특히 차명 거래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차명 거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거 조작 혐의에 관해서는 세부 사항별로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 동생 관련 자료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사모펀드 관계자들에게 운영 현황 보고서를 유리하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는 공소사실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와 동양대 PC를 은닉하라고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라고 밝혔습니다. 수사에 대비해서 조 전 장관과 PC 은닉을 공모하고 김경록 씨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 교수는 김경록 씨와 공동 정범이어서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정 교수의 이 같은 행위가 자신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그러면 오늘 법원이 판단한 내용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쟁점은 바로 이 동양대 표창장 직인 위조 부분입니다. 검찰은 위조의 근거로 정사각형인 총장 직인이 표창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변한 점, 또 아들 상장의 픽셀 크기와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 파일의 픽셀 크기가 같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30초도 걸리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표창장 위조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만든 표창장과 실제 표창장 원본은 글자나 총장 직인의 굵기 등이 다르다. 그리고 검찰의 시연대로 출력하면 상장 용지 밑에 은박지와 글자가 겹치게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창에 날인된 직인 형태가 동양대에서 실제 사용하는 직인 형태와 다르다면서 위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지 않아 증거 효력이 없다는 정 교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투자한 업체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서 정 교수가 이익을 본 혐의와 재산 내역을 은폐할 의도로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와 함께 허위 컨설팅 계약으로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 또 금융위원회에 출자 약정 금액을 부풀려 거짓 보고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리하면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 7개는 모두 유죄, 또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등 혐의는 일부 유죄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정 교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는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이 예단과 추측들이 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면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그다음에 법정 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어쨌든 이제 고등법원에서 다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압도적인 그 여론의 공격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그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이 되면서 마치 괘씸죄 같은 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판결 직후 너무나도 큰 충격이라고 개인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봅니다 라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가 있는 저녁 양시창입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신영대 대변인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며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부모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남은 재판까지 지켜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할지 결정하는 법원의 추가 신문이 내일 진행됩니다. 재판부가 징계의 집행정지 사유뿐 아니라 징계 자체의 타당성도 판단할 것으로 보여 심리가 사실상 본안재판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어제 첫 신문에서 2시간 넘게 공방을 벌인 윤석열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내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내일 2차 신문에선 재판부가 양측에 보낸 질의서 답변을 토대로 첨예한 법리 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측이 공개한 재판부 질의서를 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이 적법한지,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가 무엇인지, 감찰 개시를 총장 승인 없이 할 수 있는지 등 7가지 주요 질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에서 따지는 긴급한 손해만 보는 게 아니라 징계 자체의 정당성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법무부 측은 질의 내용을 일반화하고 요약해 공개했다며 실제 질의는 훨씬 구체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개별적 징계 사유 질문에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내일로 신문 절차가 종료되면 이르면 당일이나 이번 주 결론이 날 수도 있지만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을 경우 최종 판단을 다음 주 이후로 미룰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은 정지됩니다. 반면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기각하면 윤 총장은 지금처럼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상태가 유지돼 2달 뒤 복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사실상 징계를 확정하거나 무효화하는 셈이 되고 그에 따른 파장도 클 것으로 보여 법원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론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오늘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창흠 후보자는 과거 발언들에 대한 비판에 거듭 사과를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세 차단에 나섰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연희 기자입니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의역 김군 사고를 피해자 부주의로 돌린 발언을 사과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인턴 문제나 낙하산 채용 의혹,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못 사는 사람들은 밥을 사 먹지 않고 집에서 해먹는다는 과거 발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 해명 자체가 또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아침을 서로 모르는 사람하고 먹질 않는다.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제 화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침을 같이 먹는 건 아주 조심스러운데 국민의힘은 자격 미달이라며 지명 철회를 주장했고 변 후보자는 국무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품격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도 생명과 인권 감수성이 박약하고 차별에 익숙한 사람이 장관이 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는 정말 가르치고 싶어요. 정말. 후보자가 말한 그 인식이 내 아들 죽이고 내 삶까지 빼앗아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한 것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 동료 의원들도 그 발언의 앞뒤를 빼고 그것만 가지고 정쟁으로 해서 청문회도 끝나기 전에 미리 장관을 사퇴하라는 등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비록 내부 회의지만 어쨌든 제가 아주 꼼꼼하게 성찰하지 못하고 구조도 잘 모르면서 잘못된 예를 들고 또 말을 해서 상처를 준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청문회는 신상 털기식 질문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며 서울 주거 공급 대책 등 정책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역세권 면적만 이렇게 500m로 하면 서울 면적 거의 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250m로 하더라도 수많은 면적이 있는데 역세권의 밀도가 지금 160%밖에 되질 않습니다. 당연히 역 가까이 있으면 한 300% 이상을 올려도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변 후보자가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을 갖춘 만큼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아온 국민의힘은 사퇴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고 정의당까지 변 후보자의 부정적인 입장이라 청문 보고서 채택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한연입니다.
코로나19 소식입니다. 1000명 아래로 내려왔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1,092명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선 겁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1,060명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700명이 넘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발생은 986명, 70%가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수도권 확산세를 낮추는 데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정부는 진단검사를 최대한 확대하여 환자를 빠르게 찾아내고 감염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거나 가볍더라도 쉽게 검사받도록 운영하는 임시 선별검사소가 대표적입니다. 수도권 142개 검사소에서 열흘 동안 29만여 건을 검사해 환자 754명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유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지표는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사망자가 17명 추가됐는데 최근 24명씩 연이틀 숨진 것을 포함해 9일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00명에 근접했습니다. 입원을 기다리다 숨지는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104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12월 26일에는 199병상까지, 연말에는 328병상까지 확보할 예정입니다. 5명 이상 사적인 모임을 제한하는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가 효과를 내냐가 코로나19 유행 속도를 늦추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2주 넘게 시행 중인 거리두기 2.5단계로는 확산세를 꺾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일상생활에서 접촉을 최소화하는 특별 방역 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확진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2.5단계 시행 첫날 566명에서 현재는 1,060명으로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계절적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절기라는 그런 어떤 계절적 요인, 실내 환경, 실내에서 머무르는 그런 특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이 계절적 요인을 어떻게 바꾸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가족과 지인 등 선행 확진자를 통한 감염 비율이 40%에 이를 정도로 일상생활 곳곳에서 감염이 증가한 것도 거리두기 효과를 약화시켰습니다. 여기에다 겨울철 밀집된 환경 속에 요양시설과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진 것도 원인입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 수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로는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그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식사 금지와 요양병원과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 등 추가된 특별 방역 대책이 2, 3일 안에 효과를 드러내지 않을 경우 3단계 격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방역 강화 조치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돼 있습니다. 5명 이상 식당에 갔는데 둘로 나눠 앉으면 당연히 그것도 편법이고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눠 앉겠다는 손님들을 내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신준명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10명 이상 모임을 막는 거리두기 3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5인 이상 금지 조치가 시행된 첫날. 식당 업주가 식사하러 온 손님들에게 뛰어앉기를 안내합니다. 여기 2분 앉으시고 저 안쪽에 4분 앉아주세요. 일행 5명이 함께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 나눠 앉으면 되는 것 아닌가 생각했다가 5명이 다니면 안 된다는 설명에 황당해합니다. 누가 관리할 거예요? 관리할 사람이 누구? 있어야지 뭐 말로만 5명 모이지 말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누가 감독하고 하는 건 아니니까. 방역당국은 5인 이상 모임 적발 시 운영자에게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상황. 업주는 수칙을 무시하는 손님들에게 지켜달라 요청하자니 싫어할까 조심스럽고 내버려 두자니 단속에 걸릴까 불안합니다. 와서 5명이 와도 나눠서 앉히면 될 것 같은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벌금인가요? 그냥 이럴 땐 한 1주, 2주 아예 그냥 전체적으로 문 닫아버리고 그러면 이제 확진자가 좀 줄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것도 저희 동의합니다. 영화관이나 백화점, 마트에서 지켜야 하는 방역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고 예매도 5명이 한꺼번에는 할 수 없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입장할 때는 발열 체크가 의무화되고 휴게 공간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세부적인 방역 지침이 헷갈리는 시민들은 차라리 일괄적으로 문을 닫도록 하는 편이 낫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 같은 것들이 조금 애매하다고 느꼈어요. 계속 바뀌는 그런 게 좀 사람들한테는 좀 혼란스러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찾아보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조치를 빨리 시행해서 병의 확산세를 좀 줄인 후에 그 다음에 다시 2.5단계나 2단계로 복귀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도심은 흐릿한 하늘 아래 캐럴조차 들리지 않는 그 어느 해보다 무겁게 가라앉은 모습이었습니다. YTN 신주명입니다. 네, 국내 백신 도입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국내 백신 도입 계획과 로드맵은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서울대학교 의대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밝힌 대로 내년 2, 3월이면 들어와서 그 이후 진행이 될 거다. 또 다른 백신들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들어올 거다. 그 약속대로만 된다면 우리 백신 도입 시기가 그렇게 늦은 건 아닙니까? 아니면 늦은 겁니까?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 양상을 좀 보고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2월이면 늦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정부가 최초에 밝힌 4월은 좀 너무 늦은 시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4월은 너무 늦고 2월에 온다면 그건 뭐 늦은 건 아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의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맨 앞에서 맞으면서 부작용을 겪는 것보다는 뒤에서 조금 늦게 가면서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뭐 충분히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백신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WHO가 권고하는 단기 부작용을 관찰할 수 있는 한 2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 그 기간을 고려해서 한 2월 정도 접종을 시작한다면 그건 뭐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다른 나라는 벌써 맞는데 물론 이제 그 나라는 백신을 직접 개발한 제약사가 소속돼 있는 나라는 그 나라니까 아무래도 좀 빠를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보다 방역 역량이 좀 낫나 하는 의문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미국, 영국이 조기 접종한 이유는 백신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빨리 해야 되니까 이게 맞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확진자 숫자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방역에 뭐 다른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나은 건 사실이지만 예. 이렇게 확진자 숫자를 적게 유지하기 위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그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 확진자 숫자가 적다고 해서 백신 접종이 늦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좀 너무 느긋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백신 물량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4,400만 명 분을 확보했다라고 할 때 그게 충분한 거냐라는 이제 논란인데 청와대는 소아 청소년은 임상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4,400만 명 분이면 일단 전 국민 대상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물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제약회사들이 개발한 그 백신은 지금 16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에서는 지금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1차적으로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6세 이하의 한 800만 명 정도를 빼면
4,400만 명분이면 전 국민이 맞을 수 있는 분량이고요. 실제로 그 독감 예방 접종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건강 상태가 나빠서 접종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접종률이 100%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4,400만 명분이 확실하게 확보된다고 하면 여유 있는 물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백신 도입에 일단 너무 늦었다는 걸 인정해라, 방역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해라 이런 논란이 거듭되고 있고 언론들도 네. 뭐라고 할까요?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다, 다른 나라는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논란이 거듭되는데 이런 논란들이 그래도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의료 전문가로서 방역에 도움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역에 정치가 개입하면 방역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백신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백신의 물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가 없고 도입 시기는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면 그때 가서 잘잘못을 따져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백신과 관련해서 해야 될 논의는 어떻게 국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몇 달 전에 그 독감 예방 접종 사례를 생각해 보시면 냉장 유통을 해야 될 백신이 상온에서 노출되고 질병관리청은 그 상온에 노출된 백신의 접종을 중단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의료기관에서는 계속 국민들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을 접종을 막고 백신 접종 후에 지병으로 사망한 분들을 백신 부작용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벌어지고 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혼란, 사회적 비용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통하고 접종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해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물량이나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 정치적 공방을 벌이면 그런 준비를 하는 데 들여야 될 시간과 노력을 뺏기게 됩니다. 네. 자꾸 백신 하다 보니까 백신 들어오면 곧 있어서 이제 마스크도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백신이 들어와도 모두가 맞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마스크를 벗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정부가 얼마나 빨리 백신 접종을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예. 아마도 빨라야 내년 여름이나 내년 가을은 돼야 그 많은 국민이 대다수 국민이 접종을 하고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수준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지금처럼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왜냐하면 백신을 접종했다고 하더라도 그들 중에 일부는 면역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 백신 맞았다고 마스크 쓰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으면 예. 그분들이 그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는 지금과 같은 방역 수칙을 계속해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전문가분들을 의지해서 방역 당국이 이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되겠습니다 할 때까지는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면서 마스크와 함께 생활을 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예, 서울대 김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영국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존 백신이 작용하는 데에 문제가 없다며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현재 등장한 변이는 약 57% 증가, 또 다른 모델을 사용했을 때는 평균적으로 약 70% 정도로 전파력을 증가시키는. 이렇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 관련 공식 확인된 내용은 높은 전파력 정도입니다. 감염되면 확진 규모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단합니다. 14일 격리를 실시하고 격리 해제 시에도 추가적으로 PCR 검사를 입국대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강화하고 여객기 승무원도 전수 검사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추가 검사로 변이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발견된 건 없는데 유입된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치명률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고 기존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진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진단입니다. 아미노산이 돌기 단백질에는 1273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지금 9번째 이 변이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구조에서 결합을 할 수 있으면은 항체는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변이를 거듭해 백신이 무력화된다고 해도 빠른 보완이 가능해 문제될 게 없다고 봤습니다. 바이러스가 현재 개발된 백신에 대해서 효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발 중인 mRNA 백신, 그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 변이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한 모더나와 화이자 등 여러 제약사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미국은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했죠. 주한미군도 조만간 백신을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이 이르면 이달 안에 들어오고 미군 의료진부터 접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주한미군을 위한 코로나 백신이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소식통은 이르면 크리스마스 전에 도착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4만 4천여 분을 한국을 포함한 국내외 군사시설 16곳에 975회 분량씩 보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 병력은 2만 8천여 명 수준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군 라디오 방송에서 코로나 백신으로 모더나 제품이 지급되고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주한미군 내 의료진부터 접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평택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내 의료진들을 시작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측은 백신은 주한미군 산하 모든 구성원에게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한미군 내 한국군 병력인 카투사들에 대한 접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현재 주한미군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60여 명으로 최근 확진자 대부분은 새로 입국한 주한미군과 가족들입니다. 주한미군은 코로나 백신 접종은 상시 전투태세 강화를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44만 명이나 벌써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부작용도 하나 없이 성공적이다. 어느 틈에 여기까지 갔을까? 그래서 최초로 보도한 뉴스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마도 중앙일보로 추정이 되는데 찾아보니까 제목이 다른 두 건의 기사가 동시에 뜹니다. 사우디 44만 명 화이자 부작용 없음 했는데 요거는 새벽 2시입니다. 새벽 2시가 아니라 점심때로 가니까 44만 명이 사라졌습니다. 부작용 보인 사람 없어만 나옵니다. 새벽에 사우디 44만 명 백신 접종을 제목으로 올렸다가 점심때 돼서는 44만 명을 빼버리고 다시 올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 보도 내용을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사우디 국영 알아라비아 방송에 따르면 부작용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현재까지 44만 명이 백신 접종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네, 백신 접종을 44만 명이 마친 게 아니라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못 믿겠어서 원문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죠. 알아라비아 방송입니다. 쭉 보시면 헬스 앤 웰, 상태가 다 좋답니다. 그리고 부작용 같은 건 없었답니다. 그러면 도대체 44만 명은 뭘까? 이번에 다른 신문에서 그 설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랍뉴스에 나오는군요. 그 44만 명은 백신 접종을 세아티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신청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 나라에는 백신 확보를 제대로 진행한 게 없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왜 다른 나라는 엉뚱하게 44만 명 완료 이상 무라고 키워서 칭찬을 하는 걸까요?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교회에서 또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경북 구미의 교회에서 하루 사이 교인과 가족 등 26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0명이 넘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경북 구미에 있는 송정교회입니다. 교회 앞 주차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차려졌고 교인과 가족들이 차례로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하루 새 교인 등 26명이 한꺼번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수조사에 나선 겁니다. 지난 20일부터 교인 감염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교인 1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집단 감염으로 밝혀졌습니다. 누적 확진자만 30명이 넘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일 교회에서는 교인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예배 당시 방역수칙을 지켰는지 소모임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연시 비대면 종교 활동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종교인 여러분께서는 연말연시 종교 행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주시고 특히 모임과 식사를 금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대구 경북에서는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반복되는 상황. 확인된 교회만 8곳, 확진자는 수백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방역 수칙을 어겼거나 식사와 소모임을 하면서 교인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확산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말연시 비대면 종교 활동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부산도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으로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가 해맞이 명소의 진입로와 주차장, 등산로를 모두 막기로 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부산 지역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 환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40% 가까이 됩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로 요양병원 집단 감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같은 기간 부산 지역 감염 재생산 지수는 0.82로 떨어졌지만 감염 확산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0.8, 0.7로 내려가면 서서히 줄어드는 추세일 겁니다만 요양병원의 감염이 정리가 되면 전체 감염 추세가 한 번 더 확연하게 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탄절 연휴와 연말연시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진정되지 않은 감염 확산. 정부에 이어 부산시도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선 오는 31일 정오부터 새해 첫날 오전 9시까지 해운대 등 지역 7개 해수욕장과 인근 도로, 주변 공원과 공영주차장을 폐쇄합니다. 또 황령산과 금정산, 이기대 등 해돋이 관광객이 몰릴 수 있는 주요 등산로와 산책로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출입 통제가 가능한 관광시설 36개소는 해당 기간 동안 폐쇄 조치하고 폐쇄가 어려운 나머지 주요 관광지 22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요원을 집중 배치해서 식당에서는 새벽 5시부터 매장 내 식사가 가능하지만 새해 첫날의 경우는 해돋이 관광객 밀집을 막기 위해 오전 9시까지는 포장만 가능하도록 영업을 제한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일출 명소인 강원 강릉시 해변의 어제 아침 모습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이처럼 사람들이 몰리면서 감염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결국 강릉시는 내일부터 1월 3일까지 해맞이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여겨지던 정동진과 주문진을 포함해 모두 8곳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인파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 오전 10시까지는 주요 해변의 주차장을 모두 폐쇄해 관광객들이 접근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는데요. 김한근 강릉시장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강릉은 해맞이 특수가 아닌 해맞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제발 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릉으로 들어오는 7번 국도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아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을 돌려보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김 시장은 오더라도 굉장한 불편을 겪을 것이라며 강화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 역시 해넘이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방문 자제를 요청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숙박업체에는 예약 취소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는 31일 서울에서 강릉으로 가는 KTX 승차권은 이렇게 매진된 상태인데요.
방역 조치를 비웃는 틈새 꼼수 영업도 잇따르면서 일부 골프장들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자 3인 이하 이용이 가능하다며 이례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연말 연시 무엇보다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역별로 온라인을 통해 해돋이를 생중계한다고 하니까요. 올해는 집에서 새해를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반영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재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두 가지입니다. 네. 검찰이 기소한 혐의들 중에 어떤 것들을 유죄로 삼았는가. 네네. 그거에 따른 이제 죄를 이제 지은 데 대한 이제 형량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형량이 이 정도면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 근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러 개의 혐의가 그대로 다 인정이 되고 중형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혐의가 워낙 많았습니다. 큰 덩어리로만 나누면요. 첫 번째는 입시 비리, 딸과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사모펀드 관련 여러 가지 경제사범으로의 또 혐의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증거인멸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까지 크게는 이제 3개 영역인데 혐의 자체를 세세하게 보면 15가지가 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완전 무죄도 어렵고 완전 유죄도 나오긴 어렵다. 이 부분 유죄가 이제 뒤섞일 텐데 그럼 총량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상당 부분, 특히 입시 비리 부분은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맨 처음에 기소했던 표창장 기소가 2개거든요. 공소장 변경이 안 받아들여져서 처음 기소는 소환 없는 첫 기소, 지난해 9월 6일에 할 때는 날인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디지털 파일로 위조한 걸로 이제 바뀌었는데 하나가 무죄고 사실 이 표창장 위조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입시 비리는 거의 대부분 허위 인턴 확인서를 주로 입시에 활용했다라고 하는 대목이고요. 이 업무방해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안에 일부 무죄와 일부 유죄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거인멸 부분은 대부분은 이 증거인멸은 본인의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무죄로 이제 보게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유죄가 되면 중형이 될 수 있고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부분만 일부 유죄고 핵심 부분이 무죄가 나면 상당히 좀 이제 낮은 형으로 떨어지겠다 봤는데 결론은 중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구형한 것은 7년이죠. 징역 7년에 벌금이 9억 원, 추징금이 1억 6천여만 원 이렇게 되는데 결론은 징역 4년. 이 검찰의 구형량 절반 이상입니다. 그리고 벌금은 5억 원, 추징금은 1억 3천여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 부분 검찰이 주장했던 혐의들이 유죄로 인정이 된 셈입니다. 결국 사모펀드 투자에서 횡령과 관련된 그 부분이 그래도 꽤 무거운 거였는데 그거 하나가 무죄 나온 것 빼고는 뭐 거의 다 중요한 것들은 받아들여진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혐의들만 골라본다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인정되지 않은 혐의가 처음에 이제 최초의 기소. 이 동양대 표창장을 날인으로 위조했다. 이건 이제 사실은 2개의 재판이 한 사건에 대해서 있었기 때문에 이상했던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검찰도 나중에 디지털 파일이었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체는 의미가 없는 무죄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뭐 거의 다 유죄.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사모펀드 관련해서 유무죄가 좀 엇갈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촌 조카 조범동과 공모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미 조 씨의 재판에서 무죄로 났어요. 그렇죠. 그 재판과 뭐 크게 엇갈리진 않지 않을까. 그 재판이 그대로 인용이 된 셈입니다. 사실은 횡령 혐의는 무죄. 이 횡령이 컨설팅 비용을 받아냈다. 아니다. 그것은 이 대여했던 돈에 대한 이자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이제 횡령이 아닌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이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불렸다. 2억여 원을 결국은 이제 비공개 정보를 가지고 이 사모펀드를 운영한 것 아니냐라는 게 유죄가 됐고요. 그리고 또 큰 게 차명 계좌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고위 공직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나 이 가족의 명의가 아니라
제3자의 명의로 계좌, 이 주식 계좌를 운영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 사실은 금융실명제에 위반되기 때문에 차명 계좌는 불법이어서 이 대부분은 또 유죄가 된 셈이고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그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을 교사한 하나는 유죄인데 3건 중에서 2건이 무죄가 나면서 이것은 크게 의미 있게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것을 한 것은 괜찮은 거니까. 자신의 범죄에 방어권이니까. 대해서는 맞습니다. 교사한 거는 걸렸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픈 부분은 사실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거의 뭐 인턴 행위까지도 다 그거는 유죄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조작된 걸로 인정을 받았으니까 상당히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인은 결국은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이 공격했던 거, 검찰이 공격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재판부로 넘어갔고 그렇습니다. 그걸 방어하려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갖다 잘못을 들추다 보니까 괘씸죄가 적용된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재판부가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었죠. 정경심 교수와 그 변호인 측은 이 모든 혐의는 검찰이 결국은 조국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가를 다 이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혐의들이 대량 여기에 적용된 것이다. 따라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이것은 검찰의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하는 이제 반격을 했던 것인데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명백히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단 하나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피고인 쪽이 이 경직된 완강한 태도를 보인 것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변호인들이 느끼기에는 재판부가 괘씸죄를 적용한 것 같다. 좀 적절하게 어느 부분은 반성하고 어느 부분은 인정하고 또 어느 부분은 이게 과하다, 부정하고 이런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이게 all or nothing 전략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지금 판단한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아니 이건 유죄가 명백해 보이는데 재판부가 보기에 저 피고 측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너무 태도가 오히려 불량하다. 이렇게 봤을 가능성을 제기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표현은 괘씸죄 아니냐 이제 불만을 토로한 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즉시 항소한다라는 입장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나왔습니다. 유례 없는 사건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기도 했지만 특히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는 거냐 과연 그렇게까지 할 것인가 이제 이 문제 가지고 관심이 많이 모아져서 검찰 측 변호인 측이 각각 시연을 하고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이제 정황적인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정경심 교수는 컴퓨터를 별로 다룰 줄도 모른다. 자기 컴퓨터 그 하나만 좀 다룰 줄 알지 나머지는 컴맹에 가깝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극과 극의 설명이었는데 재판부는 사실 검찰의 입장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냐면 이제 검찰이 30초면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시연을 했는데 정경심 교수 측은 시연해서 만들어진 이 표창장은 지금 제시된 증거 표창장과는 많이 다르다. 이 글자의 굵기도 다르고 이제 어떤 날인의 위치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 마크의 위치도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주장했고 정 교수는 컴퓨터를 못 다룬다라고 했는데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정경심 교수 정도의 수준으로 충분히 표창장을 위조할 수 있고 그 학교의 이 직인 이 대목은 아들이 받았던 최우수상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떼어와서 크기를 사이즈를 좀 늘린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 명백히 이제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시를 해서 사실은 동양대 표창장 건은 1심에서는 위조된 것으로 지금 유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검찰은 3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법정에서 프린터까지 들고 시연을 하다가 좀 뭐 힘들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잘 구현이 안 되고 실패하기도 했었죠. 근데 재판부는 그걸 본 게 아니라 잠깐 가지고 있는 표창장을 본 거. 가지고 있는 표창장 또 동양대에서 실제 원본 표창장 그리고 이제 아들이 받았다는 최우수상 이것을 비교한 결과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이 테크닉 정도로 이것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공익법센터에서 딸이 인턴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잠깐 위조다, 인정하지 않겠다
허위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 조국 전 장관이 직접 개입이 된 걸로 돼 있어요. 그건 공모로 돼 있습니다. 공모로. 공모 혐의를 같이 받고 있어서 이 부분은 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그대로 또 이 혐의는 드러나고요. 예. 지금 최근 들어서야 조국 전 장관 관련, 이 가족 관련 재판이 시작됐거든요. 사실 이제 올 연초에 기소가 됐을 때는 주로 이제 민정수석 시절에 재직했던 이 일명 유재수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이 먼저 이어졌고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이 딸의 입시 비리 사건은 최근에 재판이 시작돼서 오늘 1심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는 법정 구속됐죠. 예. 구속된 상태에서 또 조국 전 장관과 부부가 함께 법정에 출석해야 되는 일이 앞으로 이제 발생하게 됐고요. 자,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 딸에 대한 7가지의 인턴 스펙, 7대 스펙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모두 다 허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고려대학교 딸이 다녔던 학부죠. 이제 그렇다면은 이 재판의 결과를 보면은 지금 학위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입학이 취소되면 4년 담임 과정이 취소되고 그럼 의전원도 있고 그럼 의전원은 당연히 대학을 졸업해야 갈 수 있는 예. 곳이니까 부산대 의전원도 이게 학력 취소를 고민하게 될 텐데 부산 의전원은 아직까지는 예. 이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고 최종 판결이 나오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고 고려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또 입장입니다. 예. 변호인 측도 상당히 당혹스럽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도 충격이라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좀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게 판결문의 끝부분에 가면은 증거 조작 인멸의 우려가 아직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방어권 무죄 추정 원칙 인정하겠으나 그러나 실형을 내릴 필요성을 넘어서지는 못한다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판부가 무겁게 봤습니다. 다시 아까 변호인들이 언급한 괘씸죄로 넘어가는데요. 예. 자, 이 모든 혐의가 재판부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서 중형이 선고됐는데 문제는 이제 이 법정 구속을 하지 않으면 하나도 혐의를 이 정 교수 측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나가서 관련 증인들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 우려를 이제 검토해서 예. 결국 법정 구속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증거 인멸의 여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너무 가혹하다. 지금 이런 입장이어서 2심이 또 빠르게 시작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 사건의 시작은 조국 수석이 조국 장관으로 이제 옮겨가야 되는 그렇죠. 그 타이밍에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증을 해보자 하면서 시작이 된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으로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따지게 될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지금 공모 혐의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입시 비리 또는 사모펀드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 여기서 다 유죄 인용이 됐기 때문에 뭐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당히 영향을 주는 예. 이 지금 참조가 되는 선행 판결이 먼저 나온 셈이에요. 영향을 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고요. 예. 이 정 교수 측이 주장했던 것들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동양대 이 교수 휴게실에 있는 PC가 증거물로 제출돼서 예. 포렌식을 한 결과 거기서 WFM이라는 기업과 관련된 주식, 실물 주식 이 내용이 나왔는데 별건을 수사 들어갔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학교에 비록 있었던 PC이지만 물품이지만 정 교수 개인 소유물인데 이 소유주의 동의 없이 조교가 이미 제출해버린 것을 그냥 증거로 그대로 쓴 것이다. 그래서 이 증거물을 인정할 수 없다.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입수하는 과정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 근데 이 최근에 보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도 그렇고 얼마나 이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방어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정 교수의 주장은 이 방어권이나 예. 절차적 하자의 문제는 별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판결문을 자세히 또 보고 네. 변호인 측에서 어떤 얘기들을 꺼낼 건데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겠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항소심으로 가서 또 계속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겠죠. 예, 최영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아이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린이집 CCTV에는 이 충격적인 학대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학부모들은 원장이 사건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가 한 아이의 머리를 수차례 때립니다. 옆자리에 있던 아이도 몸이 뒤로 밀릴 정도로 이마를 맞습니다. 두 아이의 머리를 연달아 때리는 행위는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코를 비틀기도 하고 몸이 날아갈 정도로 뺨을 맞은 아이는 쓰고 있던 마스크 한쪽이 벗겨졌습니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3세반 아이들을 학대하고 때린 혐의로 20대 교사 A씨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따귀를 때리고 다시 또 때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때 맞은 건데 뭐 얘가 까불거리다가 맞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고요. 그게 악마지. 경찰은 원생 7명이 모두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있고 2달치 CCTV 화면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손을 심하게 깨물고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등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번 보내려고 하면 애가 안 간다고 너무 자지러지게 울고 아이가 가장 슬픈 게 선생님이 나쁜데 착한 척한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이들이 얼굴과 허벅지 등에 멍이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해당 교사가 단순 실수라고 말해왔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미끄럼틀에서 넘어졌는데 잘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꼬집어놓고 약 발라주고 그러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몰라줬으니까 얼마나 공포스럽고 무서웠겠어요. 또 어린이집 원장이 CCTV 확인을 소극적으로 하고 관련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5번을 요청을 했어요. 다 피해 아동이 심각하니까 다 불러줘라 했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다른 애 없다고 했는데 은폐 축소를 한 거예요. 그런 거에 너무 분통하네요. 피해 아동 부모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당 교사와 원장을 엄중히 처벌해달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을 불러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추가로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희생자입니다. 택배 노조와 유족은 이 택배 노동자가 6개월 사이 무려 20kg이 빠졌고 업무가 힘들다고 호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현수막과 팻말을 든 택배 노동자들이 롯데택배 본사 앞에 모였습니다. 과로로 또 택배기사가 숨졌다며 업체가 책임지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발생 롯데택배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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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34살 박모 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9시쯤. 출근도 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동료가 발견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던 납품일이 힘들어지자 그만두고 지난 7월부터 롯데택배 수원 건선 세종대리점에서 일하기로 한 박 씨. 택배 노조는 하루 평균 많게는 380개에 달하는 물량을 배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과 6개월 새 몸무게가 20kg이나 빠질 정도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특히 박 씨가 일하던 대리점에는 롯데택배가 투입을 약속한 분류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화성터미널에는 단 한 명의 분류 인력도 투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어머니는 그동안 일이 힘들다고 토로했던 아들이 한순간에 떠나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래서 그만두라고 막 그랬었거든요. 힘들면 하지 말라고. 하지만 롯데택배 측은 과로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씨가 배송한 물량은 하루 평균 200에서 250개 정도로 다른 기사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분류 인력도 노조와 협의해서 대리점마다 차례대로 투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타살이나 자살 흔적이 없었다며 박 씨가 잠을 자다가 숨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논란 속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에 당선된 이른바 맷값 폭행의 가해자 최철원 마이트맨 메인 대표를 놓고 체육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최철원 금지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조은재 기자입니다. 줄까 거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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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 딱 4명 모인 체육시민단체는 맷값 폭행 최철원 당선인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승인하지 말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반사회적 활용 치아리를 해도 돈을 들고 오면 아무나 체육단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최철원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반사회적, 비윤리적 행위로 형사처벌받은 사람은 앞으로 체육단체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소급 적용이 어려운 만큼 당장 최 대표의 취임을 막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청원과 국회 차원의 반대 결의안까지 마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소낙비만 피해가면은 1월 달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마치고 취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착각을 이 시간부터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철원 대표는 최태원 SK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10년 전 화물차 기사를 때리고 맥값으로 2천만 원을 건네 폭행 집행유예를 받은 인물입니다. 영화 베테랑의 소재로 더 악명 높지만 실업팀 창단과 전용시설 확충 등 두둑한 재정 지원을 약속하며 지난주 아이스하키협회 회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다소 모호한 기준이라 해석이 분분합니다. 실제 최태원 SK 회장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지만 핸드볼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이기흥 체육회장 겸 IOC 위원도 횡령으로 과거 실형을 살았습니다. 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5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합니다.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얘기하고 체육원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박균 시대 국민의 깐깐한 눈높이에 이중잣대 논란까지 겹쳐 있어서 최 대표 인준 여부를 두고 당분간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승진이란 높아지면서 넓어지는 것. 책임과 고민이 넓어질 테니 크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시길. 새로운 내일을 선물하세요. 갤럭시 Z 폴드 2.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KT Enterprise 4. Bank. Hotel. City. Hospital. Insurance. Factory. KT 엔터프라이즈가 대한민국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Digital Transformation Partner. KT Enterprise.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서 1764님이 K방역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백신을 구입하는 정부의 외교력에 아쉬움도 조금 느낍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이어서 9330님, 코로나 해결을 위한다면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지침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2813님,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서 집에서 각자 차분한 하루를 보냈으면 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위중증 환자도 늘어 걱정입니다. 치료받아야 하는 사람이 제때 치료받도록 하는 것, 바로 국가의 책임입니다. 네, 이건 환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죠. 다만 국가의 여력이 닿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모자란 부분은 국민의 자발적인 협조와 참여로 또 메워야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너의 곁이 되어야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설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